안녕하세요. 제가 최대한 다양한 섹터의 기업들에 대한 투자나 트레이드 아이디어들을 다뤄보고 싶어서 제가 얼마 전에 멤버 커뮤니티에서 공유했던 분석 자료로 먼저 언급했었던 알코아하고 드래프트킹스 중에서 어떤 걸 다룰까 하다가 질문을 더 많이 주셨던 드래프트킹스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해요. 제가 글이나 자료로 공유를 할 때는 실시간까지는 아니어도 나름 시적절하게 좋은 타이밍에 언급할 수도 있고 분석 내용도 공유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영상으로 공유할 때는 며칠이나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상으로는 사후적인 얘기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타임리스한 컨텐츠로 만들어서 이 마켓 타이밍과 관계없이 공부해두면 다음에 다른 유사한 트레이딩 기회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도 시의성 있는 주제는 글로 공유하고요. 나중에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고 오늘은 트레이딩 전략에 대해서 몇 가지 제대로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 그동안 제가 너무 짧게 이렇게 지나가듯 말해서 그랬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단 제가 알코아 언급을 했을 때 이걸 헤지 명목으로 자주 쓰이는 popular한 inflation trade라고 했었는데 간단히만 얘기해보면 알코아 같은 경우는 몇 년이고 가져가는 장기 투자 목적이라기보다는 작년부터 헤지펀드들 사이에서 인플레이션 트레이드로 가장 인기 많았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명목상으로는 헤지였는데 예상보다 주가 상승 폭도 컸기 때문에 얼떨결에 효자 종목이 되어버리긴 했지만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는 보는 프레임도 달라요. 만약에 장기 투자 목적이었다면 결국에는 이 알루미늄 가격이 기업 실적을 좌우하기 때문에 알루미늄 퓨처스 가격을 주시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원자재 선물가하고 비교를 하고 free cash flow 중심으로 봐야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헤지 용도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이게 인플레이션 프레셔가 커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최근 몇 주처럼 장기채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이런 commodities 주가들이 오르고 따라서 그와 같은 주가도 최근 하락장에서 빛을 발하면서 크게 상승을 했었던 거고요. 그것보다도 오늘은 이 catalyst trading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 catalyst라는 건 직역하면 이 촉매제인데 이게 특정 이벤트를 중심으로 그게 주 요인이 되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할 때 그 이벤트를 가리켜서 catalyst라고 하는데 중단기 catalyst vs 장기로 구분하거나 hard catalyst 그리고 soft catalyst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우선 타이밍 관련해서 이게 장기 catalyst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앞으로 몇 년 안에 M&A가 예상된다던가 신사업 개발, 신시장 진출 이런 기업 자체적인 catalyst가 있고 또 산업 자체가 성장할 거라든지 경기 회복이 예상된다든지 금리 관련이라든지 이런 매크로 이벤트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공통점은 그 단계에 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건데요. 그런데 short-term catalyst, 단기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 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변동성이 가장 높을 때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말한 적이 있지만 이 헤지펀드들이 자주 하는 earnings play라는 게 있어요. 특정 기업의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더 높게 나올 걸 예상을 하고 며칠 전에 들어갔다가 어닝스가 나오고 주가가 상승하면 그때 그 단기 차익으로 수익 실현을 하고 엑싯을 하는데 또 당연히 반대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죠. 예상보다 실적이 그저 그렇게 나올 것 같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earnings miss가 예상된다든지 그런 걸 예상하고 short 포지션을 잡고 이 earnings release 당일날 주가가 하락하면 그때 바로 커버하고 수익 실현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후자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테슬라가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헤지펀드들 사이에서 이 알파 short 대상으로도 항상 인기 있었던 종목이기도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 earnings 기점에서 잠깐 short 포지션을 잡는 경우도 많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보다 earnings가 잘 나와도 애초에 기대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제 earnings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사실 대부분의 고성장 테크주들이 그렇긴 한데 테슬라 같은 주식은 한 10년치 밸류에이션을 다 끌어온 미래 가치가 주가에 반영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earnings나 investor day 때마다 기대치가 매우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earnings beat 정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호재가 나오지 않으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1월 말 영상에서도 이런 식으로 테슬라하고 뭐 애플에 들어갔었다고 언급을 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이런 논리로 earnings뿐만 아니라 Investor Day, Analyst Day 이런 날들도 경영진이 어떤 새로운 가이던스를 내놓거나 어떤 성장 path를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트레이더들이 가장 잘 써먹고 노리는 short-term catalyst로 분류가 됩니다.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포지션을 잡는 트레이더들이 많다는 건데요. 이런 catalyst 트레이딩의 예시로 제가 최근 알려드렸던 게 페이펄하고 이 드래프트킹즈가 있었죠. 이 단기 catalyst 같은 경우는 이 외에도 경영진이나 뭐 이사회 멤버가 바뀐다든지 뭐 어떤 헤지펀드 지분 업데이트가 있다든지 뭐 배당 뉴스, 자사주 매입, 자산 매각, 자산 매입 뉴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Investor Day 이후에 주가가 20% 이상 올랐던 이 드래프트킹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Investor Day 내용 자체가 catalyst였기 때문에 바로 수익 실현한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저는 뭐 스펙 당시부터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던 주식이기 때문에 어느새 정이 들어버린 주식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하락장이었는데 이 정도 올랐던 건 그만큼 이날 발표 내용이 이 정도 수준의 주가 상승을 견인할 만큼의 동력이 있었다라는 뜻인데 거의 3시간 가까이 많은 내용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핵심만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 투자자 공시자료 RP 자료들을 볼 때에도 뭐 이런 부분들을 봐야 하는구나 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온라인 카지노, 미국에서는 iGaming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스포츠 베팅, 특히 이제는 온라인 스포츠 베팅이라고 해서 OSB라고 줄여서 말을 해요. 크게 이 두 가지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이 온라인 카지노에 대한 배경을 좀 보자면 지난 2018년 5월에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PASPA라고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그동안 불법이었던 스포츠 베팅의 양지화 시대가 열립니다. 벌써 거의 3년이 지났는데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23개 주에서 스포츠 베팅이 합법화된 상황이고요. 그게 뭐 리테일이 됐던 뭐 온라인이 됐던 그동안은 카지노가 합법인 이 네바다 주에서만 가능했던 스포츠 베팅이 다른 주 정부들이 카지노법을 개정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은 음지에 있어서 시장 규모 파악도 제대로 안 됐던 스포츠 베팅 시장의 대막이 드디어 열렸는데요. 지금 뉴욕 같은 경우도 맨하탄 한복판에 카지노를 만들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원래 카지노라는 게 부동산 게임이기 때문에 그동안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온갖 로비를 해대면서 추진하려 하던 프로젝트이기도 해요. 이게 상업적인 면으로만 보면 부동산, 관광업, 요식업, 기타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업에 호재가 되고요. 하지만 또 카지노라는 게 술, 담배, 마약, prostitution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쉽게 허가가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뉴욕도 오랫동안 불법이었는데 이게 또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재검토 중입니다. 자, 우리 쿠오모 뉴욕 주지사님께서 대마초하고 온라인 스포츠 베팅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안 그래도 이 코로나발 경기 침체로 지금 뉴욕주가 이 세수도 급감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15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 문제가 있는데 대마초도 그렇고 카지노가 들어오면 세금 확보는 확실히 되고 또 일자리 창출도 되기 때문에 당연히 노릴만 한데 이걸 syntax라고 하죠. 뭐 술, 담배, 마약, 매춘 수익이라고도 하는데 원래는 경기에 따라 이 업다운이 굉장히 심한 뭐 소득세라든지 소비세, 법인세 이런 것들과는 달리 아무 변동이 없는 무적의 세수원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대찬성이고 빨리 뉴욕도 합법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지금 이 쿠오모 아저씨가 이거 말고도 웬 무슨 섹스 스캔들에 얽혀가지고 바빠요. 이거 카지노 합법화하는 빌이나 빨리 밀어야 되는데 지금 난데없이 웬 스캔들이 생겨서 지금 그거 뒤처리하느라 좀 바쁜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 카지노 수요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이 카지노 온오프라인 수요에 따라서 시장의 축이 이동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또 이 패넌시 풋볼 같은 이 온라인 판타지 스포츠 게임도 있어요.
실제 NFL 리그 뛰는 이 풋볼 플레이어들을 내가 직접 만든 팀에 꽂아서 이 실제 선수들의 경기 실적을 집계한 통계를 기반으로 이제 게임을 하고 그 승률에 따라서 베팅을 하면서 돈을 버는 혹은 돈을 잃는 그런 게임인데 이렇게 이제 핸드폰으로 쉽게 베팅할 수가 있어서 뭐 원래도 인기가 있었지만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판타지 스포츠 시장도 타격을 받긴 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게이밍이 되려면 실제 스포츠 경기가 있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게임이 돌아가는데 이 경기들이 전부 중단됐었기 때문에 그래도 작년 가을부터는 뭐 9월에는 NFL 그리고 12월에는 NBA 메이저 리그들이 다 다시 재개를 하면서 살아나는 중입니다. 이게 온라인화도 한몫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스포츠 산업 자체가 매우 큰 시장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 골프라든지 테니스, 경마, 뭐 카레이싱, 뭐 이렇게 확장성은 최고인 이 스케일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미국 판타지 스포츠 시장 양대 산맥이 FanDuel하고 DraftKings 이 두 개인데 참고로 이 둘은 한 4년 전에 합병을 하려다가 이 독과점법 위반으로 무효가 된 적이 있습니다. So back to DraftKings. 이 DraftKings Investor Day 내용을 보면 이날 발표했던 수치들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이 시장 규모 TAM이라고 하는데 온라인 카지노 그리고 스포츠 베팅 시장에 대한 시장 규모 컨센서스 그리고 경영진 가이던스 일단 온라인 카지노나 스포츠 베팅 같이 아직 제도권에 완전히 편입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는 앞으로의 성장을 모델링을 하려면 일단 제대로 된 시장 규모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작업을 마켓 사이징이라고 하고 이 시장에 진입한 플레이어들이 가져갈 수 있는 전체 파이 매출 기준으로 이거를 Total Addressable Market 줄임말로 TAM이라고 해요. 이게 기업마다 산업마다 살짝 용어가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DraftKings 그리고 카지노 업계에서는 이 TAM 수치가 중요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미국에서는 iGaming 그리고 OSB 자체가 아직 합법화 단계이기 때문에 그동안 정확한 수치가 집계되지도 않은 이 음지에서의 수요, 이 베팅 핸들 같은 중요한 수치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막 양지로 올라온 이 시점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시장 규모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 규모 추정치들을 보면 편차가 매우 큰데 그래서 제가 그 자료에서도 이 TAM 컨센서스가 별 의미가 없다라고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추종하는 이 마켓 사이징도 중요하지만 기업 경영진이 생각하는 마켓 사이즈도 어쩌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에 경영진이 새로운 시장 규모 기대치를 발표했어요. 이게 작년에 있었던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발표했던 수치보다 훨씬 더 bullish한 숫자가 나왔는데 경영진이 했던 말이 미국 전역에서 100% 합법화가 이루어졌을 때 390억 달러 시장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올해 이번에 발표한 대로는 여기에서 revised up 돼서 670억 달러 시장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했는지 마켓 사이징 방법도 나오는데 쉽게 말해서 미국 GDP 기준 그리고 이 DraftKings의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그리고 미국 여러 주들 외에도 새로운 마켓에서의 합법화 기대로 시장 규모가 살짝 커졌어요. 진출 시장을 캐나다까지 포함을 했더라고요. So here they're saying our latest estimate of the US OSB market is at least 22 billion. iGaming is tracking to be at least a $40 billion market in the US. If 100% legalized. 그리고 지금 현재 온라인 스포츠 베팅이 합법화된 주들을 보면 벌써 이것만 봐도 미국 전체 인구의 27%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iGaming이 합법화된 주들을 보면 11%. 그리고 이 중에서 DraftKings가 들어가 있는 스테이트들은 12개 주가 있고요. 이게 규모적으로 봤을 때 미국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이거는 온라인 스포츠 베팅만 봤을 때이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카지노, iGaming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6개 주에서 미국 전체 인구의 11%를 차지하는 이 시장에서 온라인 카지노가 합법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중에서 DraftKings는 4개 주에 진출을 해 있습니다. 벌써 미국 인구의 10%를 커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했던 발표가 이 매출 가이던스인데 여기 투자자 공시 자료를 보면 페이지 12에 있는데
방금 계산했듯이 추정 시장 규모가 커졌으니까 이들의 시장 점유율에 따라서 가져갈 수 있는 매출 규모 역시 커졌겠죠. 그리고 경영진이 생각하는 시장 점유율 자체도 아이게이밍 같은 경우는 10에서 20%를 생각했다가 지금은 15에서 20%까지 상향 조정됐고요. 그리고 온라인 스포츠 베팅 시장 점유율은 20에서 30%. 그래서 총 토탈 예상되는 추정 기대 매출은 작년에 경영진이 가이드했었던 2.9 to 3.7 billion dollars에서 5 to 7.3 billion. 참고로 이들이 생각하는 온라인 카지노 OSB 시장의 성숙기는 2023년에서 한 5년 정도의 성숙기 기간을 갖고 한 2028년, 2029년을 mature market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성장성도 있고 신시장인데 이런 promised land 시장에서 경쟁사들 대비 가장 큰 경쟁 우위라고 할 수 있는 차별점이 드래프트킹스 같은 경우는 이 판타지 스포츠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드래프트킹스가 새로 진출한 주들을 보면 이 해당 스테이트 시장에 제품을 론칭한 첫 12개월 동안 이 판타지 스포츠 게임 플레이어들이 한 60% 이상이 자사 OSB 혹은 온라인 카지노 앱으로 유입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들도 매출 크로스셀링 이펙트를 노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 이렇게 온라인 카지노 그리고 온라인 스포츠 베팅이 합법화된 주의 인구의 65%를 캡처를 하는 건데 이러기 위해서는 핵심 시장으로 분류되는 뉴욕, 캘리포니아, 텍사스 그리고 플로리다 여기에서 적어도 1개 이상 주에서 둘 다 합법화가 되어서 시장이 오픈되어야 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매우 중요한 이 EBITDA 가이던스. 이거는 경영진이 친절하게도 이 EBITDA Bridge라고 하는 이 EBITDA Build-up 차트를 발표했는데 여기 보면 온라인 카지노 그리고 스포츠 베팅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었을 때 그때 기준 EBITDA를 Mature EBITDA라고 정의를 합니다. 혹은 Long-term EBITDA 이 숫자를 경영진이 작년에는 1.2 billion이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올해에는 1.7 billion으로 대폭 상향 조정을 했어요. This is assuming 65% of US population has live OSB and 30% of population has live iGaming, and then roll forward 5 years to maturity phase. It also assumes DraftKings has 25% and 17% share in US OSB and US iGaming market respectively.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가정대로 지금 드래프트킹스 경영진이 목표하고 있는 타겟 EBITDA 마진은 32% EBITDA 마진을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내용이 주가에 얼마나 호재가 되느냐인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작년에 있었던 애널리스트 데이에서의 기대하는 성장 매출 그리고 EBITDA 수치가 올해 이번에 발표한 수치들 대비 얼마나 이게 상향 조정됐는가가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직접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제가 보기 쉽게 차트로 정리를 해봤는데 결국 이날 경영진이 전달하고자 했던 모든 핵심이 이 차트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이거는 제가 PPT로 더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간단히만 보자면 지금 현재 드래프트킹스의 기업 가치, 이 엔터프라이즈 밸류 기준으로 미래 현금 흐름으로 계산한 2022년, 2023년 추정 EBITDA를 사용한 EV/EBITDA 멀티플은 14.6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현재 시가 기준으로 이 기업은 한 14, 15배수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인데, 이런 걸 표현을 할 때, we call it, DraftKings is trading at 14.6 times its EBITDA. 그리고 이 숫자를 보면, 이게 고평가되었는지 저평가되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주가가 너무 비싼 건지 적정 가격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이걸 제대로 비교를 해보려면 이제 비교 기업군 comps하고 비교를 해보면 되죠. 미국은 사실 direct comps가 아직 없으니까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영국을 보면 영국 온라인 카지노는 합법이기 때문에 이제 UK peers하고 비교를 해볼 텐데 이들 기업의 2022년 consensus EBITDA 기준으로 현재 평균 한 12 times EBITDA 배수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럼 이들과 비교했을 때 지금 드래프트킹스 현재 14, 15배수는 너무 높은 게 아니냐, 너무 비싼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건 이 영국하고 미국 스포츠 베팅과 온라인 카지노 이 잠재적 수요
이 두 국가 간 시장성에서 오는 이 스케일의 갭을 간과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성장 기업인데 아무래도 성장 측면에서 더 적절한 비교 대상을 찾아보자면 UK 온라인 카지노 기업들보다는 이 미국 고성장 테크주들 그 중에서도 이 플랫폼 사업 모델이 주가 되는 consumer tech companies가 더 적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업계에서도 주로 이들과 비교를 하고요. 이런 예시 기업들이 있는데 이들을 보면 현재 한 35에서 45 EBITDA 배수로 거래되고 있죠. 그래서 이 미국 주 정부들마다 합법화되는 이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리스크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의 성장성 그리고 이 scalability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Investor Day 발표 내용이 굉장히 bullish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경영진이 멘션하진 않았지만 제가 보는 추가적인 further growth catalyst가 있다면 이건 좀 장기적인 업사이드겠지만 만약에 언젠가 크립토커런시가 사용 가능해진다 이런 온라인 카지노 베팅 앱에 그것도 굉장히 큰 성장이 푸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금은 경영진이 직접적으로 멘션한 건 캐나다인데 또 캐나다 외로도 또 다른 해외 국가 진출해서 글로벌 게이밍 오퍼레이터가 되면은 그것도 기업 성장에 굉장히 큰 캐탈리스트가 될 수 있죠. 제가 원래 카지노 섹터 애널리스트여서 몇 년째 관심이 있는 산업 그리고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산업에 있는 모든 플레이어들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드래프트킹스 얘기를 해봤고 그리고 또 비슷한 투자 티시스를 가져갈 수 있는 Penn National Gaming이라고 ticker PENN도 있는데 참고로 이들도 최근에 Barstool Sportsbook을 론칭을 해서 이 모바일 스포츠 베팅 앱 론칭을 했다고 해서 이게 또 굉장히 큰 캐탈리스트가 돼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기업들 아무래도 미국 주식 하시면서 대부분 되게 큰 우량주 중심으로 그리고 테크주들 중심으로 보시는 것 같아서 가끔은 이렇게 제가 관심 있는 섹터 전혀 다른 섹터 기업들도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